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지난 19일 새벽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스텝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는 1.5%까지 좁혀지게 됐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금리 인하로 인한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부동산 시장보다 금리 인하가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인데요.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어떤 루트로 증가시키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준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가 인상폭, 인플레는 안정되어 가고 있고 그에 반해서 노동시장 냉각은 좀 심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0.5%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부터 사실은 정비사업의 집단대출 금리가 상당히 가벼워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집단대출이 뭐냐면 바로 이주비인데, 자, 이주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멸실되고 또 신축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에 최소 전세로라도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총량이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까 워낙에 크기도 하고 또 저리로 자금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조합 자체의 신용도가 거의 없죠. 그래서 보증 상품을 가입함과 동시에 시공사가 신용 공여 등을 통해서 조합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총량은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본인마다 인정받은 권리가액 대비해서 그 당시의 금융규제 상한선, 그러니까 한 LTV 상한선 정도까지의 자금을 일반적으로 빌려주고는 해요. 만약에 재개발 구역 내에서 단독 다가구 같은 좀 큰 규모의 종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주비도 굉장히 큰 총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남 3구역의 모 단독주택 조합원분들은 뭐 16억, 20억 이런 정도 수준의 이주비까지도 받고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 수준 같은 경우는 보증상품 가입 또 1군 시공사의 신용 공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금융마진을 최소화한 수준에서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여기서 더 나가서 입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시공사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던 2010년대 한 후반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서 이자를 우리가 대납을 해주겠다. 그래서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조건을 걸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한때 굉장히 큰 폭으로 치솟았던 때가 한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22년도 말까지 요 기간인데 여기가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된 대출금리 추이예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집단대출금리인데 집단대출이 5.25%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이제 이주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택지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의 뭐 중도금 집단대출도 포함한 평균치다 보니까 이 민간 사업인 조합 사업의 이주비 대출 금리는 여기는 5%대보다 더 크게 치솟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면 흑석 11구역 재개발 조합의 기본 이주비는 5%대, 여기다가 플러스 얹혀서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7% 중반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도 기본 이주비 금리가 5%대, 여기다가 얹어서 추가 이주비를 받게 되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7% 중반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21년부터 22년 사이 요 기간 동안에는 집단대출 금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코픽스 금리예요. 코픽스는 뭐냐면 금융기관들에서 자금을 조달해오는 평균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코픽스 금리에다가 금융기관의 마진, 가산 금리를 얹어서 이주비 내주는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코픽스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 추세까지 반영이 된다면 여기 있는 3.36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방향성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로 봤을 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을 끊고 또 총량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조금 비싸지는 추세로 흘러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급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같은 집단 대출의 금리나 총량을 규제하는 그런 규제까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코픽스 금리가 떨어짐과 동시에 집단 대출, 이주비 금리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증산 5구역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를 3.9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대문구 홍제 3구역 같은 경우도 3% 후반대 정도의 이주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진구 범전동 시민공원 촉진 3구역 재개발 이주비 대출 금리 3.8%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작구 노량진 4구역도 3% 후반대 정도, 여기는 보면 코픽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불과 0.34%만 합쳐서 3% 후반대라는 굉장히 낮은 이주비 금리를 적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비 금리가 이렇게 저렴해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간단합니다. 일단은 공사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조합원들이 이주를 떠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과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주 기간이 짧아진다는 의미거든요. 이주비가 잘 지급되고 또 저리로 나오다 보면 주변 지역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주비 금리가 저렴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단대출 중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들에서 진행하는 민간 분양의 중도금 대출보다 오히려 서울에서 진행하는 조합사업의 이주비 대출이 훨씬 더 금리가 저렴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주택 시공보증에다가 1군 시공사가 참여하고 또 정부가 지금 둔촌주공 살리기 나선 것처럼 웬만한 서울에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망가질 여지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든든하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보다 더 안정적인 대출 상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주비에 대한 이런 대출 지원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조합사업은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 구간마다 들어가야 되는 금융이 굉장히 많은 총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주비라던가 본 PF, 그리고 마지막 잔금 치를 때 잔금 대출, 이 모든 영역이 사실은 금융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대출 운용이 필수로 돼줘야 공기도 짧아지고 분양가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공급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수요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 사업비 부터 잔금 대출에 이르는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든든한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수도권 민간 택지나 지방 공공 택지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조합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원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공사비, 건설 공사비 지수인데,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년부터 23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기울기가 안정되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이제 곧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담금 추정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채 현상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저평가받고 있는 입주권 투자 물량들은 사실은 이 규제 및 건축비 증가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트값 상승폭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고정되더라도 먹을 게 좀 남아있는 상태란 얘기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의 공급 대책은 서울 내에 수요가 원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외에 한계가 더 있다면 이미 지정된 3기 신도시 빠르게 분양하는 건데, 지금 3기 신도시 본청약 시작되면서 분양가에 화들짝 놀라시는 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분양가가 결코 싸지 않다라는 거 미리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저비용으로 정부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은 첫 번째로는 규제 완화입니다. 세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융 지원책이에요. 금융 지원을 이자를 대납해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신용 보강을 해줘서 금융을 안정적으로 초기 사업비부터 마지막 잔금시까지 끊어질이라는 그런 우려감 없이 흘러갈 수 있게끔 공기를 단축시키는 금융 지원,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비 급등 완화라던가 인센티브 강화, 그리고 대출금리 하락이라는 지금은 사업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이슈가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가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죠. 그래서 사업성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합원 개개인들의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고, 이를 바꿔서 표현하자면 분담금이 줄어들 여지가 많이 커졌다는 거, 그로 인해서 입주권 프리미엄이 높아질 룸이 많이 보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지금 상태에서 더 상승하지 않더라도
눌려있는 입주권 혹은 초기 재개발 예정지 프리미엄은 상승할 룸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치채신 분 중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물건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것인지 저와 함께 논의해보고 싶으신 분은 상담이라던가 강의 루트를 통해서 미리 연락 주셔서 훌륭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